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20년대 겸입호 제철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20년대 장기 불황에 따른 적자 경영을 면치 못했지만 국가적 지원과 식민지 조선의 저렴한 원료, 노동력이 이 손해를 메우며 순조롭게 운영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한 대로 한마리우 일제의 철광산 개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917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제철소가 설립된 이유이고 1930년대 이후 본격적 철광산 개발과 추가적인 제철소 건설과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철광산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해도가 중심입니다. 은율 재령, 은룡 하성, 긍흥, 그리고 미쓰비시 제철소가 있는 겸입호 등입니다. 황해도와 인접한 평안남도에도 개천, 용원, 천동 등의 철광산이 있었습니다. 이들 황해도 서부 지역부터 평안남도 서북부에 이르는 지역이 한반도 철광석의 중심 산지입니다. 특히 황해도의 철광산은 품위 50% 이상의 양질의 철광석이 생산되어 일찍부터 일제가 주목하였습니다. 사실 매장량으로 따지면 함경북도 무산의 철광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추산 매장량으로 13억 톤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으나 일제가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철광석 채굴에 들어가는 1905년 이후 겸입호 제철소의 가동이 본격화되는 1920년대에 걸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철광석의 품질이 낮아서 당시 일본 철광산업의 자본기술 수준으로는 경제성이 없는 원료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함경남도 이원과 단천, 강원도 양양과 삼화에 철광산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역시 철광석의 품위가 낮고 매장량도 적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함경도와 강원도 철광산은 이후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여 국가 차원의 개발이 진행됩니다. 우선 무산 철광산의 경우 선광기술의 발전과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철광 자급의 국책하에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원과 단천 철광산은 일제말 태평양 전쟁기 자원 총동원 정책하에 경제성을 무시한 광산 개발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철광산들은 해방 후 한국 정부 수립 후 철강산업 육성 정책하에 1950년대 주목받는 광산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외화 부족으로 철광석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저품위의 철광석이지만 국내 철광석을 채굴하여 일제가 남겨두고 간 설비를 이용하여 철강산업 육성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초창기 일제가 한국 철광석에 주목한 것은 황해도의 고품위 철광석을 생산하는 광산들이었습니다. 일제의 조선 철광산 개발 움직임은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됩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보면 최초의 움직임은 1904년부터입니다. 이노우에라는 일본인 기사가 1906년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광업조사보고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한 것이 황해도 은율과 재령의 철광산이었습니다. 이때 이노우에는 대한제국 농공상부 소속 광산기사였지만 러일 전쟁이 있었던 1904년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일본 정부를 대신한 것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일본의 통치가 시작된 이래 황해도 지역 철광산 탐사는 본격화되었고 황해도 지역 철광산의 우수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탐사 결과 황해도 은율 재령 장현의 철광산은 고품위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고 그 규모는 100만 톤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영 야하타 제철소 역시
원료 철광석을 조선에서 조달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국내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고품위 철광석 산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이가타현 아카타니 철광산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아카타니 철광산의 개발보다는 식민지 조선에서 철광석을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자원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조선 황해도에서 철광석을 조달하는 것이 일본 국내 아카타니 철광산에서 철광석을 조달하는 것보다 톤당 1엔 이상 저렴했습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의 가장 큰 요인은 저렴한 한국인 임금이었습니다. 대량의 미숙련 한국인 노동력에 기반한 값싼 철광석의 생산과 교통면에서도 대동강수운을 이용하여 수월하게 야하타 제철소까지 운반이 가능한 것 등의 조건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국주의적 자원수탈 정책의 본격적 전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황해도의 은율 재령 등지 철광산에서 본격적으로 철광석이 채굴된 것은 1908년부터입니다. 대한제국 소유 철광산이었지만 사실상 통감부가 관리하는 것이었고 생산된 철광석은 전부 일본 야하타 제철소의 원료로 보내졌습니다. 통감부 관리하에 은일과 재령 철광산은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는 일본 정부 상공성이 직접 소유 관리하는 철광산이 되었습니다. 화면의 표는 야하타 제철소 가동 이후 1920년까지 야하타 제철소가 사용한 원료 철광석의 산지와 그 규모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선에서 수입된 철광석의 양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1908년부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황해도 재령과 은율 철광산에서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1908년 5만 톤 수준이던 조선 수입 철광석은 1909년에는 약 2배인 10만 톤, 다시 1년 후인 1910년에는 14만 톤까지 증가합니다. 2년 만에 3배가 증가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후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고 1915년에는 20만 톤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23만 톤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통감부 일본 정부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개발을 통해 식민지의 값싼 철광석을 생산하고 전량을 그들이 경영하는 관영 야하타 제철소의 초창기 안정화의 원료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조선 광산 개발은 미쓰이, 미쓰비시 등 당시 일본 유수의 재벌들이 참여하였으나 철광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쓰비시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이것은 결국 겸이포 제철소 건설까지 이어집니다. 미쓰비시가 황해도 철광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미 러일 전쟁기부터이지만 실제 철광산 매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강제병합을 통해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직후부터입니다. 1911년 거의 200만 평에 가까운 황해도의 철광산 지역을 16만 엔의 거액을 투자하여 매수합니다. 이어서 1912년에는 황해도와 평안남도에 걸친 38만 평, 1913년에는 황해도에서 주로 재령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만 평에 가까운 지역을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1914년은 9만 평, 1915년 33만 평, 1916년 35만 평을 매수하였습니다. 철광산 지역을 직접 매수하는 것 외에 통감부 시절 개발되어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 정부 상공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던 재령의 철광산을 상공성으로부터 임대받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령 철광산은 야하타 제철소에 철광석을 공급하던 대표적 광산이었는데 임대 형식이지만 사실상 미쓰비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18년 겸입호 제철소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식민지 조선에 미쓰비시가 보유하고 있던 철광산의 생산 철광석은 우선적으로 겸입호 제철소에 공급되었습니다. 철광산으로부터 겸입호 제철소까지의 운송은 협괴철도를 깔아 운송하였고 이것은 훗날 황해선의 모태가 됩니다. 겸입호 제철소 소비 철광석의 90% 이상이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철광석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일제 시기를 관통하여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야하타 제철소의 경우 1920년대 이후 중국산 철광석이나 남양 지역 철광석이 유입되면서 조선산 철광석의 비중이 줄어들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일제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전시체제기로 들어가기 직전인 1935년 겸입호 제철소의 소비 철광석의 원산지별 수량과 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1910년대 전반기에 걸쳐 미쓰비시가 매수하여 개발한 황해도 철광산들이 생산한 철광석이 겸입호 제철소 전체 소비 철광석의 약 70%를 차지하고 미쓰이재벌 등 타 기업이 경영하는 조선 내 철광석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0년대 미쓰비시가 식민지 조선에 제철소를 건설하고 했던 목적이 잘 관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겸입호 제철소가 생산한 철강제는 이 시기에도 대체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선박건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제가 근대 철강산업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하는 초창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말하면 일본 근대 철강산업 시작을 알리는 관영 야하타 제철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1901년부터 식민지 조선의 근대 철강산업 시작을 알리는 겸입호 제철소의 가동이 본격화된 1920년대까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근대 철강산업 이식은 최초 철광석을 공급받기 위한 원료 공급 기지로서의 조선을 상정한 것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통감부 일본 정부로 이어지는 일제의 국가 권력이 주도한 것으로 전형적인 식민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도 고품위 철광석이 채굴되는 산지가 있었으나 굳이 식민지 철광석의 개발에 더 집중했던 것도 동일하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1917년 미쓰비시 재벌이 겸입호 제철소를 건설한 것은 분명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일관 제철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조선 경제의 발전 혹은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건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립국가의 제철소 건설을 상정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한국은 1970년대 포항제철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철강제를 사용할 연관산업으로 4대 핵심 공장 건설도 같이 시작합니다. 이 4개의 핵심 공장 중 하나가 현재 한국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의 현대중공업입니다. 식민지의 산업화와 독립국가의 산업화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식민성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입호 제철소를 식민지에 건설한 미쓰비시는 일본 국가주도 식민지 철광산 개발과 동일한 선상에서 민간 차원의 원료 산지에 입지하여 제철소의 수익성을 올리려는 것이었고 생산된 제품도 대부분 미쓰비시의 주력 사업인 조선업의 원료로 제공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쓰비시의 구상은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전후 불황의 장기화와 워싱턴 조약으로 대표되는 군축 분위기 속에서 철강 시장이 위축되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강과 아변 설비의 가동 중지와 500만엔 감자 등이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완제품 철강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중간제 선철만을 생산하는 반쪽 제철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입포제철소의 경영은 큰 위기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선철 생산량도 2기 고로의 최대 생산 능력인 10만 톤에 근접한 수치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철소의 경쟁력에 있었다기보다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저렴한 철광석과 저임금 한국인 노동자에 있었다는 것이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폐쇄적 블록 경제가 대두하고 그 속에서 일제가 본격적인 대륙 침략과 군국주의로 나아가면서 군수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이 작용하게 되는 이것이 식민지 조선의 철광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